거액의 재산을 숨긴 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누리던 고액 체납자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재산 추적을 피하고자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집안 곳곳에 금품을 숨겼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드러난 고액 체납자의 실태를 알아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고액 체납자 800여 명을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준일 기자, 이번에 추적 조사를 받는 대상 어떤 사람들이죠? 예, 정확하게 812명, 네. 812명이고요. 예. 대부분 이제 고액, 돈이 많습니다. 부자들인데 체납을 굉장히 장기간 동안 고액을 했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돈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하고 대부분은 부동산에 타인 명의로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을 폐업을 하고 빼돌렸다라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창업을 하고 그걸로 사실상 사업을 운영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했던 사람들을 국세청이 적발을 한 겁니다. 수법이 대단히 악질적이네요. 그런데 이 812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재산을 제가 숨겨서 예를 들면 박지훈 변호사한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네. 넘겼다라고 보면은 어허. 저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박지훈 변호사 것도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주소지 변동, 사업장 이력, 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금 명의 이전, 친인척 명의 부동산 상속 재산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번에 검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네.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그 새로운 접근 방법인데요. 기존의 방법과 좀 비교를 좀 해주시죠. 기존의 방법이 쉽게 말하면 이제 국세청 공무원이죠. 예. 공무원이 앉아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어허. 금융 자료라든지 통장 자료라든지 네. 보면서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여기서 구멍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 네. 수작업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빼돌리려고 마음먹으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하, 눈에 안 근데 보이고. 지금 하는 이 데이터 방식, 빅데이터 방식이라는 거는 네. 그 사람의 체납자의 정보를 다 활용해서 이 사람이 사는 곳, 여기서 뭘 쓰고 있고 뭘 많이 쓰고 있고 이런 것들 다 확인하다 보면 예. 이 사람의 돈에 흘러가는 모습이 여기에 많이 있구나. 아하. 그래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뭐 저도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뭐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알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네. 이렇게 탈세하는 사람들 이거를 이런 식으로라도 잡아낼 수 있다는 거는 네. 너무나 고무적이지 않을까. 이 인터넷 그러니까요. 기술이나 이런 게 네. 다행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어두운 구석도 많지만 이런 밝은 구석도 또 있네요. 네. 자, 그럼 김준일 기자, 이렇게 해서 밝혀진 고액 체납자 사례 좀 독특한 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강남에서 유명 변호사로 활동하는 A 씨인데요. 네. 세금을 무려 2억 원이나 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허. 근데 나는 돈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네. 경기도 분당에 88평의 주상복합 아파트 월세로 살면서 또 고액을 내고 살고 있었고 예. 국세청에서 급습을 해보니까 여기에 뭐 순금, 뭐 일본 골프 회원권, 뭐 명의신탁 주식 취득 계약서 예. 그리고 뭐 현금도 수백만 원이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하, 예. 그런데요, 이들 그 박준 변호사 네. 공통된 특징이 주소지를 그렇죠. 자신들 살고 있는 곳이 아닌 곳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네. 다른 곳에 살면서 또 호화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런 행태를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쩌면 간단해요. 음흠. 겉으로 알려진 주소지에 가보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거주하거나 아하. 몰래 이제 숨겨놓던 주소지나 네. 거주지에 남의 가보면 명의겠죠. 남의 명의죠, 예, 통상은. 예. 거기 가보면 뭐 별의별 게 다 있는 겁니다. 아하. 뭐 돈이 될 만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때까지 했던 방식은 거주지를 속이는 방법을 많이 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빅데이터 방법은 예. 이 사람이 비록 이쪽으로 형식적 거주지가 돼 있지만 네. 실제로 활동 지역은 다 실질적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 빅데이터로 확인한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몰랐을 못 텐데. 찾으죠.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아하. 잡아내게 되고 그 집에 가보면 돈 될 게 엄청 많은 거죠. 아하. 김준일 기자. 예. 그럼 이런 거주지 속이는 것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서 또 회피하는 이런 방법들도 사용했다면서요? 예. 의류 가공업을 하던 사람인데 예. 폐업을 합니다. 물론 체납이 굉장히 많은 거죠. 세금을 안 내고 폐업을 한 다음에 네. 천안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업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 동일한 업체하고 거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금액도 과거에 이 사람이 했던 것과 천함이 똑같은 금액을 거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업체인 것이 이제 정황상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 적발을 해가지고 세금을 다 이렇게 징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예.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 체납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감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체납자 그리고 체납자의 조력자 같이 엄정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박준 변호사, 네. 이들에 대해서 엄정 처벌한다면 어떤 정도의 수위가 예상될까요? 일단 과세 당국에서 약간이라도 체납하면 다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일정 금액이 넘어가야 되고 예. 그게 이제 조세범 처벌특례법상의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 때 검찰이 고발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이 체납자도 문제지만 그 체납자를 도와준 사람, 막 가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조력자도 같이 방조자도 처벌하겠다 하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징역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고발 금액은 뭐 금액이 뭐 몇백만 원 이 정도는 안 될 겁니다. 네. 상습 고액 체납자라면 저는 징역형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요. 뭐 저나 김준일 기자 같이 사실 뭐 체납할 그런 그 소득도 없잖아요.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저도 그래요. 유리지급이. 박준 변호사 같은 저도 그래요. 고액 전문직들은 뭐 본인은 알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오늘 소개된 사례도 그렇고 변호사들이 체납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아니 벌어서 있는 그대로 세금 납부하고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존중받고 존경받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체납을 하는 겁니까? 심리가 뭡니까? 저는 다 본인 아니겠지만 그 동료나 그런 사람들의 뭐 경우에. 변호사도 뭐 그렇고 전문직들 예. 이제 이렇게 체납을 하는 게 이 네. 세금에 대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는 거는 왠지 내가 조금 무능해서 내는 거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내지 안 내도 되는 건데 안 낼 방법들이 있는데 많은데 아유 내가 뭐 무능하고 생각을 안 해서 내는 거다. 이런 인식 자체가 가장 잘못된 거예요. 예. 세금 당연히 내야 되고 그 세금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당연히 해야 의무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 인식이 안 바뀌기 때문에 또 세금이 또 되게 많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니까 고액 상습 체납이 되고 저는 다 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 소득세율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지훈 변호사 설명처럼 내가 왜 많이 내야 돼? 내가 번 것의 대부분을 왜 세금으로 내?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 가장 큰 뭐랄까요? 억제 방법이 공개잖아요. 그렇죠. 특히 고액 소득자들은 명의를 중시하는데 자기가 고액 체납자 또는 뭐 세금을 탈루한 자라고 공개되면 상당한 충격이 있을 텐데 문제는 어떤 체납자들은 고액 세금 체납인데도 공개 명단에서 사라진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게 가장 문제 같아요. 예. 만약에 공개가 계속 된다 그러면 네.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금을 잘 납부를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요. 우리 그러니까요. 현행법상에 봤을 때 예. 고액 상습 체납자 중에 지금 통계상 봤을 때는 14,310명 중에 85.5%가 이 12,000명 정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 정도거든요. 네네. 시간이 지날 때 동안 못 받으면 이거 다시 정지를 시키기도 하고요. 예. 또 일부 납부를 하게 되면 예컨대 한 30% 납부한다든지 금액을 납부한다면 일부만 납부해도 납부해도 이름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지울 수가 아하.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네. 몇 %만 납부하고 일단 명단에서 뺀 다음에 다시 또 체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좋은 머리를 왜 그런 데 쓸까요? 김준일 기자. 예. 그런데 이런 소식을 우리가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데 예.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탈세에 좀 관대한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해외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보면은 탈세를 했다라는 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되는 그런 중범죄거든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약간 관대한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징벌적 과세 혹은 뭐 징벌적 벌금 같은 거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악의성이 뭐 장기간 고액을 악의적으로 한다라면은 그 세금 이상으로 뭔가를 매기게 한다라면은 좀 더 이런 체납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 수법이 진흥화됨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